저희는 아시다시피 그 고등부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에요. 네, 그 학원의 원장이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오랜만에 젊은 어머님들이 오시니까 긴장해갖고 제가 설명할 때 원래 전혀 긴장하지 않고 하는데 이름은 유원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냥 무슨 학원 설명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원래 이제 간담회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밖으로 나가기는 뭐 설명회 이렇게 나갔나 봐요. 그냥 저는 아는 어머님들 몇 분 오셔서 편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던 건데 자 제가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운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한 그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갖고 있는 교육관인데 뭐 거창하게 교육관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중등교육의 방향성 이라고 할까? 뭐 이런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방향성을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현재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애들을 가르친다면 이제 어떻게 가르칠 건가? 예, 그러면 그 얘기가 이제 프로그램 얘기가 되겠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동네 사람이거든요.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 동네에 살고 있고 제 애가 지금 중1 초4예요. 예, 중1 초4인데 지금 낮에도 제가 아들 보고 오느라고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저는 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제 애들 대학 보내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진명학원은 이제 10년이 좀 넘은 학원인데 어쨌든 이런 일을 처음 시작한 건 거의 20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죠? 네. 그렇죠.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네라는 대답이 크게 나와요.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일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애들이 이제 태어난 거죠. 네. 제 애들이 큰 애가 14살이니까 제가 이미 이제 대입에 관한 일을 시작한 다음에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가 유치원도 가고 갔을 거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제 와이프하고 논쟁이 시작되겠죠? 보통 남편분들하고 잘 안 싸우시죠? 싸우는 그 지점이 딱 있죠? 그죠? 어떤 지점에서 싸우세요? 시댁 문제? 시어머니와 관련된 문제? 아니면 돈 쓰는 문제? 그런 걸 사야 되냐, 안 사야 되냐? 이 관점이 다르니까. 예. 요즘은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저희 와이프도 그러는데 이 건조기가 아주 핫한 아이템인데 건조기를 살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왜 필요해? 그냥 말리면 되지. 이런 지점이죠. 예, 그 다음으로 이제 부부 사이에 뭔가 갈등이 생기는 지점이 교육 문제일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죠. 근데 이제 저는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오고 제자들도 굉장히 많죠. 예, 관악구에 아마 저보다 대학을 많이 보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없을 거고 지금도 제일 많이 보내고 있고 대학을. 서울대 연고대를 비롯해서 주요대들, 그 다음에 서울권 대학들, 저희 학원만큼 보내는 학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동네에서 제일 많이 보냈겠죠. 제일 오래 했으니까 또.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도 당연히 우리 아이들 커서 좋은 대학 갔으면 좋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좋은 대학 가는 것만큼 아이들이 나중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꼭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예, 그런 욕심이 있겠죠. 이제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저하고, 이 관악구에 살고 있는 아줌마인 저희 와이프하고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초등학교 때 이제 처음으로 부딪히게 되는 게 뭐냐면 단원평가라는 시험이에요. 단원평가. 그렇죠. 처음으로 만나죠. 이런 단원평가라는 거 해당 단어를 보고 이제 형성평가를 보는 거죠. 그 단어를 공부를 제대로 했는가. 근데 저희 애가 단원평가를 잘 못 보는 거죠. 큰애가. 예. 이게 잘 볼 수가 없는 게 일단 걔는 단원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해요. 학교에서 단원평가를 봤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화를 내죠. 이렇게 알림장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알림장을 통해서 이제 애가 안 보여주니까 단원평가가 있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 이 단톡방이 있더라고요. 엄마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뭐 하는 모임. 그 단톡방에서 다른 엄마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원평가 봤는데 우리 애는 잘 봤대, 못 봤대, 몇 개 틀렸대. 와이프는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단원평가 봤니? 봤지. 어떻게 됐니?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몇 개 틀린 것 같은데? 뭐 대화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화를 내는 거죠. 왜 그걸 틀리니? 그러니까 뭐냐면, 저랑 물론 저희 와이프는 이런 저희 와이프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인데, 좀 과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는 이제 약간 모범생 스타일로 공부를 한 사람이고, 모범생 스타일로 공부를 한 사람이고, 저는 땡길 때는 공부를 심하게 열심히 하고, 안 땡기면 안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에 빠지죠. 뭐에 빠지냐면, 제가 이제 심하게 빠졌던 게 이제 농구인데, 농구에 빠져갖고 한 세월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뭐 여자친구 사귀느라고 또 한 세월 보냈고. 그래서 그런 뭔가에 빠지면은 그걸 굉장히 열심히 하는, 뭐 공부에도 빠졌었죠, 당연히. 공부에도 빠져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기간도 있었지만, 항상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었고, 저는 대신 이제 제 초, 중, 고를 쭉 관통하면서 이제 하나도 이렇게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했던 일은 사실은 독서예요. 저는 책을 워낙 좋아해서 지금도 책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제가 아이들 커가는 거 보면서 제 어렸을 때 모습을 이렇게 투영하기 시작하죠. 어느 부분은 그렇잖아요. 아빠가 컸던 모습, 어머님들이 이제 공부했던 모습들을 투영해가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제가 컸던 모습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그 학교에서 이렇게 내주는 숙제를 꼬박꼬박 잘하는 것, 그 다음에 학교에서 보는 모든 시험을 꼬박꼬박 잘 보는 것, 이게 과연 이 아이가 나중에 학습적인 면에 있어서든 아니면 미래 사회가 필요하는 어떤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런 능력에 있어서는 아이를 잘 키우는 거에 대한 답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큰애는 제가 끼고 이제 책을 읽혔어요. 책을 정말 많이 읽고, 지금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많이 읽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이따 프로그램 얘기하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제가 굉장히 바쁩니다. 여기 있는 어머님들은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아는 어머님들이 계신데, 저는 월화수목금토에 하루를 안 놀아요. 어제도 8시 30분에 출근했고, 아침에. 오늘도 10시 반에 출근했어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 퇴근도 제가 아마 11시 반 정도에 할 예정인데, 퇴근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1시 반에 일과가 끝나요, 오늘도. 그래서, 좀 재밌는 거죠. 이제 제가 오늘 10시 반에 출근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어머님의 딸이기 때문이고, 제가 11시 반에 퇴근한 이유는 여기 있는 어머님의 딸 때문인데, 애들 약속이 있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갔다가 밤에 퇴근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제가 꼭 빼먹지 않는 게,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꼭 제 애를 데리고 서점에 갑니다. 서점에 가서, 저는 시림사월에 있는 반대의 누니스를 잘 가는데, 거기 가서 이제 애를 풀어놔요. 그리고 골라오라 그래요, 책을. 골라오라고 하고, 애가 이제 책을 골라오면 하루 자주 가니까 어느 코너에 뭐가 있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럼 책을 골라오고, 그 책을 갖다가 제가 이제 보죠. 그래서 이게 이 아이한테 사줄 만한 책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을 해보고, 그 내용을 갖고 아이랑 얘기를 해요. 이 책을 네가 읽는 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타당하다 그러면 사줘요. 그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뭐 이렇게 꼭 양서라서 사주는 건 아니고요. 좋은 책이면 이제 사주는 건, 웬만한 책이면 추리소설이든 탐정소설이든 아니면 환타지든 아니면 무슨 인문학 책이든 뭐 심지어 게임에 관한 책이라도 아이가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줍니다. 그리고 대신 제가 이제 그 아이한테 2권의 책을 사주면 아빠가 고르는 2권의 책도 같이 사줘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4권의 책을.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또 순서죠. 단 아빠가 사준 책도 먼저 읽어야 본인이 이제 고른 책을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독서지도를 계속 해왔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됐을 때, 저희 큰애는 구암초등학교를 왔는데, 구암초등학교를 갔을 때 이제 아이한테 가장 강조한 게 꼭 도서관을 가라 그랬어요. 도서관을 가라 그랬고, 도서관을 일주일에 적어도 한 2-3번 정도 가라. 근데 이제 그게 재미가 붙으니까 아이가 매일 아침 월화수목금을 다 도서관을 가요. 지금 이제 중학교를 다니는데, 지금 아이가 다니는 중학교도 도서관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갖고, 도서관을 이제 툭 하면 가죠. 툭 하고, 이제 동아리도 학교에서 하는 중학생이니까, 중학교 1학년이니까, 동아리도 이제 독서와 관련된 동아리를 하고, 공부는 어느 정도 하느냐. 저희 학원에 중일반이 한 반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님들을 오늘 모시게 된 이유도 사실은 저희 학원에 있는 중일반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건데, 제가 이제 중일반을 만든 이유는, 학원을 갖다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많이 보냈죠. 여기도 보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머님들이, 시어머님들이 꼭 밖에 나가서 외식 안 하고 집에서 밥을 해 먹자 그러면서 주장하시는 게 밖에서 먹으면 맛이 없다고. 집에서 우리가 해 먹어야 맛있지. 비싸기만 하고 맛도 없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비슷한 거죠. 제가 이제 구현하고 싶은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과 다른 그런 교육기관들이 하는 모습이 이제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중일반을 만들어서 하고, 근데 그 반에서 저희 애는 이제 못하는 축이에요, 공부는 못하는 축인데, 이제 저희 애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반에 소속된 애들이 너무 잘해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반은 어떤 아이들이 구성되어 있냐면, 저를 아는 어머님들이에요. 저를 꽤 오랫동안. 거기 있는 어떤 학부모님은 저를 몇 년 보셨냐면, 몇 년 봤지? 한 6년 정도를 저를 보신? 6년, 7년. 왜냐면 큰애, 둘째 이렇게 다 대학 보내고, 이제 셋째까지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고, 뭐 그런 집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중1반을 만들면서 이렇게 한 반을 짭시다라고 하면서 제가 내건 조건이 뭐냐 하면, 굉장히 좀 학원에서 할 수 없는 얘기인데, 뭘 가르치든 그냥 내버려도 달라.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진도를 뭘 나가든 뭘 가르치든 그냥 내버려도 달라. 그러면 좋으니까 학습적으로 보나 아니면 다른 면에서 보나 잘하는 아이로 키우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 드리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한 반이 돼서 쭉 중학교 1학년이 시험을 안 보잖아요. 자유학기제 맞나요? 이제 자유학년제도 실시하는 학교가 있죠. 얘네들 때부터인가요, 그게? 내년부터, 그죠?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시험 이제 한 번도 안 보게 되는데, 저희 이제 1학년 아이들이 시험을 한 번 본 거죠. 1학기 때. 1학기 기말을 한 번 봤어요. 근데 사실 학교 시험 공부를 거의 시키지 않았어요. 그전에도 시켜본 적도 없고. 근데 시험 기간에만 잠깐 뭐 애들 자료 정도 주고 그냥 질문 정도 받았는데, 애들이 전부 다 지니 학교에서 거의 탑의 성적을 갖고 왔더라고요. 다행히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보통 이런 식의 사고 구조로 생각을 하세요. 이걸 갖다 이제 고등 입시에 한번 투영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이제 내신이라는 단원 평가부터 시작되는 내신이라는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대학별고사라고 하는 논구술, 면접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들은 대부분 저희 와이프 포함해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여기서부터 접근해요. 자, 여기서부터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자, 중학교 단계에서 이건 눈에 안 보이죠. 그죠? 수능이나 대학교에서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단원평가는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자꾸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면 여기를 바라봐요. 여기에서. 여기를 바라보고 이렇게 쭉 아이들 가르치는 거죠. 뭐 영어든 수학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독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바라보고 가르치다 보면 저절로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 애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이거 제가 거꾸로 접근법이라고 항상 설명회 때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이 내신이라는 평가 방식은 정해져 있는 단원에 정해져 있는 문제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당 단원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정해져 있는 문제 객관식 문제를 그걸 갖다가 이제 배수를 늘려서, 예를 들면 영어 중간고사 문제가 33문제다. 그러면 330문제, 660문제를 풀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료가 여기서 너무 많아요. 인터넷에 보면 어머님도 다 찾을 수 있어요. 뭐 무슨 닷컴 이런 데서 막 뽑아낼 수 있는 거죠. 막 뽑아내서 이제 오타전 수정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버릴 거 버리고 하면 600개, 700개 문제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막 풀리면 이걸 잘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속는 거죠. 우리 애가 중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원평가도 마찬가지. 집에 오는 무슨 선생님이지? 뭐 빨간 펜슬 이런 분들이 단원평가 본다 그러면 다 해주시잖아요. 우리 수학학원에서 단원평가 준비를 해주니까. 그걸 갖다 동그라미 쳐주고 X 쳐주고 오답풀이 막 해주고 그러면 이런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면 알게 되죠. 이상하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게 어렸을 때의 방향성이 좀만 달라졌으면, 각도가 좀만 달라졌으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던 아이들도 사실 눈앞에 보이는 이런 시험에 대한 부담이나 이런 유혹 때문에 방향성 자체가 너무 눈앞에 있는 점수를 맞추는 쪽으로 근시안적으로 설정되다 보니까 더 잘 될 수 있는 애가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그래서 마지막 시험을 바라보고 하는 그 아이를 갖다 지도하면 되는 건데, 일단 부모님들이 이런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을 찾아보는 노력을 하진 않아요. 근데 올해 좀 수능에서 좀 쇼킹한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올해 수능 국어의 핫 이슈가 31번 문제. 그래서 사실은 그 문제가 핫 이슈죠. 언론에서 워낙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사실 그 문제 말고도 어려운 문제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건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건 정말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쭉 갔던 그 사람들은 사실 그런 문제를 못 맞춰요.
근데 제가 어저께도 현재 중3 아이들 그 대상으로 토요일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수업이 있는데 걔네들 수업에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자, 영어 수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영어 선생이니까 영어 수업을 하는데 어차피 걔네들이 중3이에요, 지금. 중3인데 니네들이 지금 고1들이 보는 영어 모의고사를 본다고 하자. 근데 얘네들이 이제 공부를 쭉 그 학교 공부를 착실하게 해온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중3 12월 초에 고1 영어 모의고사를 보면 거기서 제일 못한 애들도 85점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어 모의고사라는 게 수학도 마찬가지, 다른 거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 85점 정도 맞는 건 그냥 이 코스대로 하는 애들은 다 맞아요. 성실한 아이들은. 근데 이제 85점 맞아갖고는 좋은 대학 못 가죠. 어느 과목이든. 몇 점을 맞아야 되냐면 97점, 100점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97점, 100점을 맞으려면 결국 15점이잖아요. 그럼 그 15점짜리를 왜 틀리느냐, 15점. 자, 15점 틀리는 애 있고, 뭐 12점 틀리는 애, 9점 틀리는 애, 6점 틀리는 애 이렇게 있겠죠. 3점짜리가 어려운 문제니까, 영어는 2개, 3개, 4개, 5개 틀리는 애들이 있는데, 자, 이게 2개 틀리는 애, 3개 틀리는 애, 5개 틀리는 애. 요 차이는 뭐냐 하면, 이건 영어 실력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100% 독서 능력 차이입니다. 영어를 못해서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봐도 애들 85점 다 맞아요. 그럼 국어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다니면서 수능 모의고사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내신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3등급 이상은 다 받는다는 거죠.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나 2등급, 1등급을 받는, 그 다음에 만점 하나 틀리고 2개 틀리고 이걸 결정하는 건 사실 국어 공부가 아니라 뭐다? 독서 능력 차이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못 보는 거죠. 이걸 수능도 그렇고요. 이걸 넘어서서 대학별고사 얘기를 한번 해보면 오늘 집에 가셔서 이따 제가 뭐 한 8시 반이나 9시 끝날 테니까 집에 가셔서 아무 대학이나 우리 애를 보내고 싶은 대학 어딜까요? 그 대학이 모르는 척? 전부 다 관심 없는 척? 우리 애를 보내고 싶어하는 대학이 있잖아요. 그 대학에 들어가시면 입학처라는 데가 있어요. 입학처. 대학 홈페이지 안에 입학처에 들어가면 자료실이 있어요. 자료실이 들어가면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그 기출문제를 아무 대학 아무거나 한번 열어서 보세요. 거기 있는 문제가 이제 대학교고사 문제거든요. 논술 문제도 있고 면접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보시면 이거를 과연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런 질문에 이런 구술에 면접 문제 아니면 논술 문제를 쓸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갑자기 앞이 깜깜해집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심지어 현재 저희 학원에 다니는 고등학교 아이들도요. 현재 고2 아이들도 본인들이 1년 후에 2년 후에 보게 될 이 시험 문제를 검색해서 보는 애들이 없어요. 저희들이 뽑아주면 보죠. 봐봐 이렇게. 설명회 할 때 제가 고등부 설명회 할 때도 자료집에 그 문제를 실어드리거든요. 보면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그 문제도 결국 이런 식으로 단원평가 열심히 보고 내신 공부 열심히 하고 수능 공부 열심히 풀었다고 해서 이런 문제 풀 수 있느냐?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생기냐 하면 이건 대학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교과서적으로 그냥 공부해온 아이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평가를 해갖고는 제일 위의 아이들을 선별해낼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해요. 이런 시험이. 이해가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내신이라는 시험이 이게 뭐 우리 관악구에도 이제 고등학교 11개,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학교에서 뭐 3등을 한 아이와 어떤 학교에서 7등을 한 아이가 누가 더 잘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학교가 다른데. 저희도 모르는 걸 대학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뽑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참고자료죠. 참고자료. 성실하구나. 학교 공부 열심히 했네. 그래서 그런 걸 보니 1단계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선발하는 건 결국 이걸로 선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일단 연대다 그러면 연대에 지원을 다 한 거죠, 애들이. 1단계를 통과한 거죠. 그럼 걔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내신 수능 다 비슷한 애들이에요. 그 중에서 정말 똑똑한 애를 뽑는 거죠.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대학에서 요구하는 거는 어차피 똑똑한 애를 뽑는 거고 똑똑하다의 기준이 이러한 객관식을 기반으로 한 이런 시험 갖고는 변별해낼 수 없기 때문에 대학은 마지막에 이런 글쓰기나 아니면 말하기나 이런 형태로 된 시험을 보는 거죠. 어려운 형태의 시험을. 그래서 이런 거를 잘하는 아이로 키워나가면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도 저절로 잘하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의 핵심은 독서고. 그런데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유가 없죠. 왜냐하면 학교 성적은 아이의 학교 성적은 뭐야? 아이의 석백, 몇 프로, 몇 등, 이건 엄마의 자존심이잖아요. 이게 그걸 갖다가 그래서 요는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런 것 실시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학원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면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면 안다 그랬고, 제가 지금 뭐 올해 수능 국어 샘플도 제가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내용을 다 듣고, 아, 맞아. 맞는 거야. 사실 독서가 제일 중요하지. 그 다음에 공부를 이렇게 시켜야 돼. 당장 눈앞에 객관식을 맞추기 위해서 시키는 것보다는 보다 더 장기적인 비전하고 공부를 시켜야 돼. 라는 거에 동의한 부모님들도 시험을 딱 봐도 등수가 나오면 제가 이런 경험이 정말 많거든요. 그냥 학원을 그만둬요, 일단. 이유는 원장님 말씀 다 맞는데 점수도 안 나오는데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실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1월 중일에 시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좋아요. 1년 동안은 어머님들의 그러한 압박으로부터 제가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저희 아이들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저는 이제 아이를 그렇게 키워요. 공부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저희 아이한테 얘기했는데 올 겨울부터는 정말 공부라는 걸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그러지 뭐 그러더라고요. 네,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리고 공부를 안 시켰는데 저희 아이 반에서는 저희 애가 못해요 진짜로. 다른 애들 너무 잘해요. 근데 지네 학교에서 저희 애도 잘합니다. 지네 학교에서는 저희 애도 공부 잘하는 애예요. 근데 이런 객관식 뭐 시험이나 이런 학교에서 배우는 저는 아이가 학교에서 가끔 중학교도 그 자유학기제 하다 보니까 단어평가를 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 애가 시험 보는지 안 보는지도 몰라요. 사실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더 이렇게 좀 극단으로 얘기하면 학교를 꼭 이렇게 매일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보다 돌아다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책만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다는 걸 언제든지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제가 예비고일 상담을 거의 몇십 명을 했죠. 지금 약 한 달 기간 동안 중3애들이 막 올 때니까. 꼭 물어보는 게 책은 좀 읽나요? 그러면 대답의 정말 90%가 뭐냐면 초등학교 때까지 많이 읽었는데. 그죠? 중1 처음까지 읽다가 다 그거예요. 이 어머님의 답변의 서두가 어렸을 때 많이 읽었는데. 뭐부터죠? 어느 순간부터 책을 안 읽죠? 이것도 답이 다 똑같은데. 손에 핸드폰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책을 안 읽기 시작했다. 지금은 거의 안 읽는다. 안 읽죠. 정말 이거 녹화해갖고 뭐 찍고 싶어요, 광고로. 안 읽죠. 엄마들의 대답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엄마가 읽으라 그래서든 무슨 독서 관련 학원을 다니든 빨간 선생님이 오든 간에 책을 읽던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넘어가면서 책을 안 읽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어떻게 하느냐? 저희 상담 기록이 말해준다. 여기 있는 엄마들도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초6에서 중1로 가면서 어머님들이 명심해야 되는 거 하나는 뭐다? 계속 책을 읽는 아이로 유지시켜줘야 된다. 그것이 좋은 대학도 가고 아이를 성공시키는 열쇠다. 절대 까먹지 말자. 내신은 학교에서 보진 않겠지만 잊자. 당분간 잊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독서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독서가 정말 중요하고요. 독서를 할 때 또 주의할 점.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읽는데 이제 키워드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려서 서점과 도서관을 말씀드렸죠. 그거를 꼭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아버님이랑 한번 얘기해서 실천을 해보시고 한 달에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날 항상 서점에 가자. 큰돈 한 달에 한 10만 원이 됩니다. 10만 원 정도 쓸 수 있잖아요, 애를 위해서. 그렇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책을 읽는데 또 방향성이 이제 뭐냐 하면 제가 독서 지도를 하면서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과제로서의 독서예요. 책은 독서는 이제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독서는 즐거움이어야 한다. 독서가 즐겁다는 걸 알아야 돼요. 즐겁다는 걸 알려면 엄마가 강요하면 안 돼요. 본인이 좋아하는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독서는 즐거움이야 하면 무슨 책 읽죠? 판타지 읽죠, 판타지. 그렇죠? 재밌죠. 용이 막 날아다니면서 불을 쏘고, 그렇죠. 초능력자가 나오고, 재밌죠. 이런 책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독서를 하면 독서를 통해서 뭔가 지식을 얻어내야 좋은 독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독서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아이들에 대한 선물 중에 하나는 상상력이거든요. 그렇죠? 발상이 자유롭고 확산적 사고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애들 대부분 아이들이 수렴적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수렴적 사고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받아보면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는데 질문을 받아보면
아빠, 이게 뭐야? 이게 이거야. 그럼, 아,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아이가 수렴적 사고를 하는 아이예요. 팩트에 대한 설명을, 사실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사실 이게 이거야 라는 대답에서 만족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왜? 의문을 자꾸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 텍스트가 주는 한계 내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텍스트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랑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발산적 사고, 확산적 사고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뭐 표현은 여러 가지인데 이런 거죠.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사실적 이해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실적 이해 능력이라는 건 팩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책에 막 써 있잖아요. 1590년에 임진왜란은 일어났다.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그런 거 아는 거예요. 저절로 역사를 책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러한 사실적으로 뭔가를 받아들이는 거 말고도 그 책의 필자가 뭐라고 썼는데 이게 과연 맞아? 이게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옳지 않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나는 왜 이해가 안 되지? 이런 식의 사고를 할 줄 아는 아이. 이게 비판적 사고죠. 그렇죠? 사실적 이해와 비판적 이해를 같이 가져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꾸 아이들을 현실의 테두리나 고정관념이 갖고 있는 기존에 이제 학문이 갖고 있는 테두리 안에 자꾸 가두면 안 돼요. 얘네들이 자꾸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좀 뭐만 할 수 있는 가두어진 틀 안에서만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은 결국엔 시험만 잘 보는 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면접에서는 그리고 노술에서는 그런 답안을 써내는 애가 그런 답변을 하는 애가 붙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창발적 사고, 창의적 사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키워줄 때 제일 좋은 건 저는 상상력, 판타지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전화기에 와이프가 이제 카톡이 왔어요, 며칠 전에. 이런 게임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이걸 유럽의 어떤 국가에서는 이 학교에서 이제 교과 과정의 하나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딴게 뭐 부시고 뭐 하는 것보다는. 물론 이것도 뭐 게임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 건물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인크래프트가 이제 건물을 짓는 게임인데, 톡에 뭐가 왔냐면 와이프가 우리 아들이 마인크래프트로 농사짓기라는 책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다가 한숨 쉬면서 이제는 마인크래프트로 농사까지 지으려나 봐요. 이런 탄식하는 그런 톡이 왔길래 사줬어요. 예. 그러니까 게임 책도 여러 권이 있어요. 여러 권이 있는데 저는 이제 물어봐요.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그렇게 재밌냐? 그랬더니 아이가 그 게임 하지 마라 그러면 이 말문이 닫히겠죠. 근데 재밌대요. 왜 재밌니? 그랬더니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만든 사람이 누구고 그 회사가 어디에 있고 그 회사를 어느 회사에서 M&A를 해서 지금 그 회사가 뭐 자본 규모가 얼마고 좀 있다가 뭐 출시되는 제품이 얘가 기업을 깨고 있더라. 걔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M&A를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가 좋아하는 걸 막 미친 듯이 파는 거죠. 미친 듯이 파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이 게임을 전혀 모르는데 어느 날 이제 아이 PC에 보니까 폴더별로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이 게임이 세팅을 바꿀 수 있나 봐요. 조건을 바꿀 수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이제 그 게임의 조건을 계속 바꿔갖고 게임별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어떻게 바꿨니? 그랬더니 이거 자바야. 너 자바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자바라는 컴퓨터 언어의 이름인데 저는 걔한테 컴퓨터를 보낸 적도 한 번도 없거든요. 자바라는 걸 가르친 적도 없는데 본인이 좋으니까 혼자서 자바를 공부한 거예요. 자바를 공부해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가. 이해하고 구조를 이해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독서 이야기를 하다 자꾸 가는데 결국 자꾸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기존의 질서에서 받아들여서 이런 책을 읽어야 돼. 양서라고 하죠? 양서를 누가 정한 거예요? 양서. 어른들이 정했죠. 근데 그 어른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물론 저랑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대학을 서울대를 나왔는데, 제가 서울대 가기 전부터 있었던 그게 있어요. 서울대에서 추천하는 100권의 책.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추천했던 책 목록하고 지금 서울대가 추천한 100권의 책 목록하고 거의 안 바뀌었어요.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때 물론 고전 읽기가 중요해요. 고전 읽기가 중요하고 인류의 이제 자산이자 보고죠. 고전이라는 것이. 그러나 어떻게 지금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저는 그거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언제 나왔죠? 중세 때 나왔어요. 근데 중세 때는 어떤 세상이었냐면 똑같아요. 조선왕조가 이시조선이 500년 동안 똑같아요. 국가체제가. 물론 중간에 뭐 이렇게 세금을 걷는 방법이 좀 바뀌고 구적 방법이 바뀌고 제도적인 변천은 있었지만 국가의 기본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과거를 통해서 선발하고 그동안 500년 동안 안 변하는 틀에서는 교육이 100년지대가 맞는 거예요.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10년 전의 세상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도 12월의 세상하고 우리 아이들이 한참 이제 사회에서 뛰어댕길 15년, 20년 후의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은 100년지대가 아니라 교육은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계속 바뀌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책도, 양서도 계속 바뀌는 거 맞는 거. 뭐가 양서냐? 양서의 정의는 뭐죠? 저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책이 양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해야 돼요. 다만, 너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약간 두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책도 하나씩 끼워 팔기로 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이를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돌아와요. 돌아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한 번은 판타지에 빠졌다가 한 번은 추리소설로 가죠. 추리소설 뭐 루팡이니, 홈즈니, 뭐 이런 거 다 읽잖아요. 아가사 크리스티, 그 다음에 일본 추리작가 히가시노 게이고, 이렇게 가고 추리소설 한 바퀴 뺑 돌아요. 그러다가 역사로 왔다가, 과학으로 갔다가, 이렇게 또 가는 거죠. 최근에는 인문학책도 굉장히 많이 읽어요. 음식에 관한 책으로 갔다가, 역사에 관한 책. 그러니까 결국 독서를 단기적인 뷰로 보지 말고 1년, 2년, 3년이라는 뷰로 보면 어차피 아이들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지겨워지면 다른 주제로 가게 돼 있어요. 문제는 책을 읽는 게 습관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그렇죠? 독서가 습관으로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그 다음에 책을 읽는 과정에 즐거움을 느끼냐 안 느끼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주제를 계속 본다.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부모님들이. 네, 그러다 보면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가 생각하는 독서는 이제 즐거움으로서의 독서고 그다음에 습관으로서의 독서인데 이 과제로서의 독서라는 게 사실 이거보다 망치는 거죠.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독서를 지도한다는 그런 이 기관들이 정하잖아요, 책을. 정하고 어디까지 읽어와라. 어디까지 써와라.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가면 이건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되면은 실전이니까 학교생활 기록부에 본인의 전공이나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어야 되고 본인이 읽어야 되는 그 필독서를 어느 정도 본인이 정한 다음에 그걸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하느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때가 아니죠. 지금은 한껏 벌릴 때죠. 한껏 벌릴 때니까 자꾸 이렇게 책을 지정하고 그 책을 언제까지 읽어야 되고 이 책만 읽어야 이런 식의 독서지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독후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옳지 않다. 독후 활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하는 활동이죠. 독후 활동 그러면 처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독후감이잖아요. 그죠? 독후감을 강제로 써라라고 하는 순간 애들은 책 읽기가 싫어져요. 왜냐면 이 책 읽으면 또 써야 되거든요. 쓰는 거 싫은데. 쓰는 거 좋아하는 애들도 있죠. 근데 남자애들은 쓰는 거 좋아하나요? 일단 필통에 연필을 엄마 안 깎아주면 연필도 없는 애들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예. 무슨 글을 써요 얘네들이. 근데 독후감을 쓰는 걸 싫어하는 애들한테 독후감을 강요하는 순간 이 아이한테는 책이 뭐예요? 과제인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안 써도 돼요. 부모님들도 많은 책을 읽으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젊어서도 20대 때 무슨 자기개발서도 있고, 연애에 관한 책도 있고 막 읽었잖아요. 그때 느꼈던 촉촉한 그런 감정들이 아직도 부모님들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나요?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책 읽고 독후감 쓰셨어요? 안 썼죠. 안 써도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게 인생 끝까지 가잖아요. 그 느낌들이. 그때 받은 감동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꼭 독후감을 써야지 뭐가 남는 거 아니라니까요. 글을 쓰면 좋은데, 글을 쓰지 않는 아이를 억지로 글을 쓰게 해서 책을 안 읽게 하는 것보다는 글을 안 쓰게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책을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제로서의 독서, 그 다음에 독후활동 강제, 이런 것들은 별로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도 책이 많지만 저희 학원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자유롭게 빌려가게 돼 있거든요. 책을 자유롭게 빌려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다면, 어린애들은 데리고 이제 저희들도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제 도서관, 서점을 가는 것도 그런 이벤트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머릿속에 항상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면 어머님들이 지금 당장에 중2 때 내신, 중3 때 내신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적인, 만약에 대입, 그 다음에 그 이후에까지 아이들한테 필요한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향성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독서에 관한 생각이고, 그래서 독서 프로그램을 이제 넣죠. 아이들 프로그램 안에. 독서 프로그램은 뭐 할까? 근데 독서 프로그램을 딱 진행하면 또 물어보세요. 저희 애는 잘하고 있나요? 근데 잘하고 있으면 이제 엄마들이 뭘 보고 싶어 하냐면 책별표를 보고 싶어 하죠. 독서겠죠? 몇 권, 다른 애들은 몇 권 읽었어요? 그런 거 이제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 학원에 있는 책을 빌려보고, 빌려 읽고, 내가 갖다, 우리 아이가 이제 책 읽는 걸 즐거워하는구나. 이런 것만 느끼면, 거기에서 자꾸 이렇게 뭔가 이제 규정하려고 그러고, 틀 안으로 넣으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어 이야기인데, 영어는 나중에, 또 나중 이야기 하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제가 이제 중3 정도 돼요, 고1 정도가 되면, 이제 아이들한테 선택을 하라 그래요. 뭘 선택하라 그러냐 하면, 전 대입하는 사람이니까, 자,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전형 요소라고 하거든요. 그 대입 제도가 뭐 굉장히 복잡하고 무슨 전형 막 그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네 가지의 전형 요소를 조합하는 거예요. 내신이 많이 들어가면 교과 전형이고 내신하고 비교과가 들어가면 종합 전형이고 그 다음에 비교과가 더 중심이 되는 그 수학과학 중심에 아니면 영어 중심에 특기자 전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학교고사 중심이 되면 논술 전형이 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수능 100%면 이제 정시가 되는 거고 이 네 가지 조합이에요. 근데 영어라는 과목을 이 네 가지 전형 요소에 이렇게 그 투입을 해보면 결국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영어 교육의 방향성을 여기로 잡을 거냐 그러니까 여기만 잡을 거냐 아니면 여기도 잡고 아니면 이걸 못 잡을 거냐 결국 이걸 구별하는 거거든요. 중3에서 고1 넘어갈 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신은 이제 교과서 영어잖아요. 이게 문법이죠. 어휘 문법이고 독해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수능이라는 건 뭐 이거 어휘 문법 플러스 이제 독해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변별력 있는 문제는 결국 그가 이제 독서 능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어휘 능력, 문법 능력, 그 다음에 독해 능력, 글을 읽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게 수능 영어인 거죠. 이제 비교과나 이제 대학교보다 비교과는 활동이에요, 활동인데 즉 이제 영어로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영어로 하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봉사도 영어로 할 수 있죠. 그렇죠? 봉사도 영어로 할 수 있어요. 영어로 하는 봉사가 있고, 영어 동아리도 할 수 있고, 영어 UCC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외부 단체에서 하는 뭐, 예를 들면, 뭐, 한국 모의 유엔, 이런 데 이제 학교 대표로 참석할 수도 있고, 이런 게 활동들이죠. 영어로 하는 활동들을 고등학교 올라가서 대학 갈 때 비교과로 쓰기 위해서 영어로 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대회도 있죠. 대회라는 건 이제 각 학교에서도 하고, 뭐, 지자체에서도 하는데, 뭐 영어 말하기 대회도 있고, 영어 글쓰기 대회, 이런 대회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걸 나갈 수 있는. 근데 대학별고사라는 건 이제 두 가지죠. 이제 면접인데 무슨 면접이 있어요? 영어 면접이죠. 영어 인터뷰를 보는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영어 에세이가 있는 1단계 서류를 영어로 내는 거예요. 에세이가 있는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지금도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는 마당에 이제 이것도 이제 슬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아이를 그냥 이 내신 수능까지만 공부, 이거를 하는 데는 이제 뭐는 필요 없냐면, 비교과나 대학교고사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스피킹하고, 말하기하고, 이제 쓰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이거하고 뭐 프레젠테이션 능력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건데, 어쨌든 내신 수능 영어를 하는데 말하기는 필요 없죠. 그렇죠? 이게 객관식이니까. 내신 수능을 하는 데는 물론 수행평가에서 듣기 정도 나오고, 약간의 수행평가에서 쓰기 정도가 나오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글 쓰고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이런 아이로 키울 거냐 아니면 우리 애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키우지 말고 그냥 내신 수능만 하는 애를 키울 거냐 결국 그 구별이에요. 그 구별이라서 근데 지금 이제 그 중학교 1학년인데 이런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고 어학원도 쭉 보내왔던 그런 부모님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쪽에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사실 영어 유치원 안 나오고 어학원 쭉 안 다녔어도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도 영어 특기자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학 가는 애들이 그 중학교 때까지 막 영어를 막 이렇게 그 영어에만 특화해서 공부를 하지 않은 아이들도 많이 갑니다. 여기서 보는 게 사실은 인터뷰라고 하고 에세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뭐 원어민처럼 발음을 하는 능력을 보냐 그런 거 안 봐요. 예, 글을 갖다 물론 잘 써야 되지만 이 글을 쓰는 것이 뭐 이렇게 원어민처럼 그 수려한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인터뷰도 그렇고 에세이도 그렇고 이 안에 있는 아이디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가 중요해요? 독서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해요. 책을 많이 읽는 게. 실제로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중학교 1학년 단계에서는 사실 이 위에 두 개 거는 다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거를 위한 뭐 문법 공부나 어휘 공부나 이런 건 해야겠지만 밑에 것도 지금부터 적을 필요는 사실 없죠. 예, 어느 정도는 또 그 교내 수행평가나 여기에서도
무슨 말하기 관련된 그 테스트나 수행평가나 아니면 쓰기 관련된 그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예 스피킹 라이팅을 벌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오늘 자료에도 이제 그런 게 나왔는데, EM 플러스라는 반이 있어요, 저희 학원에. 이게 이제 영어 특기자 애들이 이제 그 가는 학급인데,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중학교 2학년도 안 된 아이들한테 이런 선택을 강요하는 건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일단 지향점은 이럴 수도 있다라는 전제에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하기, 쓰기, 여기 갖다가 이제 수업하는 선생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한국식 그 문법 수업을 하는 그런 선생님도 들어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이제 4교시 하거든요. 8교시 수업을 해요, 영어를. 근데 지금 예비 중일 아이들은 이제 일주일당 3교시 이렇게 잡아서 이제 영어 프로그램 6교시로 진행하려고 해요. 방향성이.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교재 뭐 쓰나요?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질문 하나 받았는데, 진명학원이 예비 중일 프로그램을 만든다. 예비 중일반을 만든다. 그랬을 때 이 장점과 단점이 뭘까요? 장점과 단점. 장점은 원장이 젊다? 네. 저희 학원이 만약에 예비 중일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랬을 때 최고의 장점은 아마 선생님들일 거예요. 저희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초중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다 저희 학원에서 이제 고등부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따로 있지 않아요. 예. 저희는 뭐 초등부, 중등부가 있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그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건, 그분들은 이게 제가 사실 저희 아이를 처음에 이제 직접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한 계기도 이런 건데, 저희 애를 그 학원을 보냈죠. 근데 학원에서 교재가 있는 거예요, 교재가 있는데, 여기 이제 뭐 A 해갖고 이제 문제가 있어요. B에서 문제가 있어요. C에서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아이가 문제를 푼 거예요. 문제를 풀었는데, 이 A, B, C가 사실은 한 가지 원리에서 나온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상담 전화를 받은 거예요. 상담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시는데, 우리 애가 A는 잘했는데, B는 틀렸다. C는 잘했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래갖고 제가 역으로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자,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이제 한 가지 이론에서 나온 건데, 얘가 이 이론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이건 잘하고 이건 못하는 게 가능하죠?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 하면, 그 선생님이 뭐 굉장히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을 가르치기 이렇게 뭐 부족하고 이런 선생님은 아니에요. 다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교재가 있고요. 이 교재 전 단계에 이 교사용 매뉴얼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대형 프랜차이즈들 매뉴얼이 있죠. 그 매뉴얼을 선생님들이 보죠. 그 다음에 요건 요렇게 설명하고 요건 요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사실 제가 거기를 안 다니게 하고 직접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처음에. 근데 저희는 교재를 뭘 쓸 거냐는 사실 저도 몰라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자체 교재 씁니다. 저희 학원에 있는 교재. 그래서 필요하면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외부 교재를 채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학원에 있는 교재 그냥 쓸 수도 있고, 편집만 좀 더 아동틱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 학원에 뭐 교재 워낙 많으니까요, 영어 관련 교재들이. 그래서 뭐 라이팅 책이나 아니면 그 스피킹을 했던 책들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외부 교재도 물론 있어요, 채택했던 책들이.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이런 단어장들도 저희 내부에 이제 있는 그 단어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문법책이 굉장히 많죠. 저희가 그런 걸 하는 학원이니까.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아이들 수준에 맞고 아이들이 읽고 이해할 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재를 채택해서 할 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학교 1학년 애들 가르치면서 부모님들한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뭘 가르치는지 간섭하지 마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냥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랑 회의를 하죠, 물론. 이렇게 합시다.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요번 텀은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어려워요. 제가 이제 예비고일 하면서도 요새 많이 느끼고 있는데, 한 학생 엄마가 여기 가까운 데 있는 중학교 학생 엄마인데 공부 잘하는 애예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이 제가 아까 토요일에 수업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책을 갖고 수업하냐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책을 갖고 수업을 하는데, 그 책이, 지금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나눠준 책이 60페이지짜리예요. 근데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모의고사 기출문제예요. 독해 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제가 이거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자, 1번 지문을 가르쳤는데, 자, 요 글이 있어요. 이거 글이잖아요, 글. 이 글이 논리적으로, 뭐 이런 글이에요. 글의 형태가. 어떤 문제를 소개하고, 그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런 형태의 글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애들한테 이걸 설명하면서 이걸 갖다가 이제 해석하고 뭐 단어 설명해주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글이 이렇게 생겼다. 이 전반부에서는 문제가 뭔지를 소개한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그 문제에 관한 자세한 상술이라고 하죠. 자세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인과 분석을 한다.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관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런 형태의 논리 전개 방식을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자 이런 틀을 갖고 얘네들이 문단을 나눠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문단을 나눌 수 있으면 이 글의 구조를 이렇게 3단계로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을 하는 게 아니라 1번부터 60번까지 중에서 이런 형태의 그런 전개 방식을 갖고 있는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글을 한꺼번에 쫙 해요. 그래서 한 번에 10개도 하고 20개도 해요. 봐봐. 1문 뭐지? 문제지. 그럼 그 다음에 뭐 나온다 그랬지? 이런 식으로 하는 패턴 이거라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무슨 뜻이냐면 교재라는 게 이 똑같은 이게 이제 기출문제니까 기출문제 갖고 수업을 하더라도 그 선생님이 갖고 있는 수업적 역량이나 그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이 이 글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수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선생님 어떤 부모님을 집에서 보시는 거예요. 원장님 우리 애는 영어 고3까지 다 했어요. 이거 너무 쉬워요. 오늘 한번 수업 들어보고 얘기하라고 해서 안 쉬울걸요? 그러면 수업 들어보면 애가 엄마 이거 완전히 다른 수업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교재를 보고 이 수업이 어떻게 나갈 건가를 갖다가 판단하기 정말 어려워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쉬운 지문을 갖고 굉장히 잘하는 애를 가르칠 수도 있고요. 어려운 지문을 갖고 성적이 떨어지는 애를 가르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영어예요. 네. 수학도 마찬가지로. 수학도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좀 더 수학 얘기를 할 건데 수학도 저희가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패턴이 일반적으로 뭐 1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이런 식으로 안 나가요. 네, 저희 이제 수학 커리는 우리 올해 1년 동안 우리 위강 선생님이 짰는데 제가 어저께도 우리 수학 선생님들하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예비 중에 애들 커리를 어떻게 짤 거냐.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수학은 다 동의하시고. 그래서 이 교재를 뭘 쓸 것인가, 그 다음에 이 교재를 갖고 어떤 식의 수업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수학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사실 이렇게 시각적으로 뭐 가르치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영어를 가르칠 때도 뭐를 설명하냐 하면 나는 너희들한테 3가지를 가르칠 거다. 첫 번째는 영어 어휘를 가르칠 건데 어휘는 너희들이 사전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고 어휘의 뜻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어휘가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대한 제자 원리를 가르칠 거다. 영어도 이제 똑같거든요. 한국말이랑. 우리나라 말도 이렇게 뿌리에 해당하는 어근에 해당하는 파트가 있고 접두어가 있고 전미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합쳐지거든요. 이 영어도 그리스 어근, 라틴 어근에다가 접두어, 전미어가 붙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어근이 어떤 뜻인지 알면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어휘를 이런 식으로 가르칠 거고 그 다음에 문장을 분석하는 방법. 문장의 구조가 우리나라 말이 갖고 있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어순하고 영어가 갖고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어순하고 다르다. 근데 이런 어순이 왜 생기는지를 너희들한테 가르쳐서 문장의 구조가 왜 이렇게 가는지 설명할 거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글의 구조를 분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3가지 방향성에서 항상 쫓아와라.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너희들도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게 갖춰질 거다. 이렇게 수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하고 또 이제 저희 학원에 있는 다른 영어 선생님은 저하고 비슷하지만 약간 또 본인의 해석은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영어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수업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정 과목에 대한 세계를 구조를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그 스트럭처를 아이들이 머릿속에 만들어주는 게 수업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교재랑 커리를 보고 사실 부모님들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죠. 판단하기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오늘 이 자료집을 만드는데 제가 안 만들었는데 저희 부원장님이 만들었는데 과학하는 조정 선생님이 한테 부원장님이 물어본 거예요. 조정 선생님한테 과학 커리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커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과학 커리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수업하는지.
그래서 이제 영어라는 과목도,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 이제 애를 보내시게 되면, 그냥 애한테 그냥 재밌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잘 가르칠 테니까. 그래서 교재가 뭔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수준차에 관한 이제 고민도 있겠죠. 수학이 더 심하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물론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아이가 영어를 못하는 애가 아니면 사실 수업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만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만큼. 이만큼 가르치고 싶은데, 지금 아이들의 수준이라는 게, 뭐 요만큼 배웠냐, 요만큼 배웠냐라는 거죠. 뭐 80점 맞느냐, 반배치고사에서 50점 맞느냐, 요 차이인데 어차피 얘들이 배워야 되는 건 만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얘가 잘하는 거야 못하는 애지만 어차피 여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많이 갖고 조금 덜 갖고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예, 완전히 아이들이 여태까지 못 배운 걸 여태까지 배우지 않은 방식으로 가르칠 거기 때문에 걔가 얼마나 배우냐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뭐가 중요하냐면 애가 긍정적이어야 되고요. 긍정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실하면 돼요. 어느 정도의 성실. 막 공부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야, 다음 시간에 이거 해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확산적 상을 적용해서 왜요? 내가 그걸 왜 해야 돼요? 이런 정도의 아이만 아니라면, 하자 그러면 하는 아이. 그럴 정도면 사실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인데, 자, 영어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향성을 갖고 간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수능 내신만 하는 그런 아이로 이렇게 키워나가는 건 별로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고. 수학도 마찬가지죠. 수학이 이제 중등 수학을 제가 봤더니, 뭐 예전에도 이런 고민을 제가 많이 했지만, 그 중1 첫 단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수학 첫 단원? 와, 어떻게 아세요? 관심. 그 어머님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하시네. 수가 처음 나와요, 수가. 수가 나오지 자연수부터 나오죠. 자연수 중에 좀 특이한 애가 부모님 때는 소수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소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뭐 2, 3, 5, 7 뭐 기억나시죠? 그렇죠? 기억나세요?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이런 걸 배워요.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이 수를 배우죠, 수를. 근데 이제 이 수를 배우는데 이 수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식이 나와요. 식이 나와요. 식. 자, 이 식이 이제 좀 더 나가게 되면 이제 반정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이 나오고, 뭐 이거는 이제 좀 고학년 가야 나오죠. 중학교 2학년 때 나오죠.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라는 개념은 함수라는 말은 안 나오고, 처음에 약간 나오다가 실제로 함수가 등장하는 중3 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 자연수를 배운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뭘 배우냐 하면 정수, 그 다음에 유리수, 그 다음에 이제 실수라는 걸 배우는데 실수를 배운다는 건 여기 이제 무리수가 처음 등장한다는 얘기죠. 이게 중3 1학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이 정말 안 똑똑한 애라고 하더라도 이거 그냥 처음부터 쭉 가르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자연수에서 한참 끌고 뭐 소수 배우고, 근데 여기 물론 있죠. 이게 이제 이를 밑으로 내려오면 소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시계 단계. 그래서 내려오면. 그래서 이게 이제 중3 과정까지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가면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수편이라는 게 이제 수에서 시작해서 식으로 가는 건데, 이게 그 자연수를 가르치고 자연수에서 그냥 멈춰서 그냥 소인수분해만 가르치는 방법도 있고, 아예 자연수에서 그냥 정수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정수를 잘 이해한다면 유리수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수 체계를 처음부터 가르쳐도 된다는 얘기예요. 식도 마찬가지예요. 식도. 저희 애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요새 그 계속 뭘 물어보냐면, 아빠, 네모가 몇 개가 있었는데, 세모가. 그래갖고 답답해 죽게, 그 네모를 X라고 하자. 그럼 애가 왜? 초등학교 때 XY를 안 쓰니까. 아주 답답한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드디어 그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지수법칙을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요새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둘째도 공부 안 시켜요. 지가 해요. 근데 둘째 욕심 많아서 열심히 하는데 하루에 전화를 5번씩 해요. 아빠, 이게 어떤 수의 제곱수가 되려면 뭐를 곱해라는 이게 무슨 얘기야? 뭐 이렇게 혼자서 책보다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네모 세모를 갖고 초등학교 때 배우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문자화식이라는 단어를 해서 이제 문자가 막 등장하거든요. XY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저는 이 아이가 좀 어느 정도만 똑똑한 아이면 사실 이거를 굳이 처음부터 네모 세모를 안 하고 XY를 가르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런 그
이런 횡축과 종축의 방향성을 아이들이 어느 정도만 따라오면 얼마든지 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지금의 교육과정은, 제가 이제 뭐 잘하는 애들만 본 게 아니고요. 너무 느려요. 왜 느리냐면, 이 교과서라는 게 우리나라 좀 교육에 이게 좀 문제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사실 학원들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이게 좀 교육과정이 좀 잘 되어 있고, 이게 좀 수월성 교육이 실현이 잘 돼 있으면 이런 것까지 가르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교과서를 만들고 교육과정을 짤 때 어떤 학생을 기준으로 만드냐면, 전국에 있는 그 초등학생, 중학생 중에 평균적인 학력을 기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배우는 아이하고 저기 어디 지방에서 배우는 아이하고 똑같은 교과서를 보는데 서울에서는 어떤 애들이에요? 여기 초등학교 수학학원 한 번도 안 보내시는 학부모님 계세요? 계시네. 엄마가 있었겠지. 그래서 그 애들은 이미 어느 정도 다 배운 아이들은 사실 그런 걸 갖다 하기 천천히 가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수축인데 소위 수학이라는 게 대수, 그 해석, 기하, 조합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중학교 때는 대수하고 그 기하만 배우는 거죠. 근데 기하도 똑같아요. 중학교 1학년 2학기 처음으로 도형이 나오기 시작해서 2학년 1학기, 중3 1학기까지 도형이 나오는데 저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1년 만에 다 했어요. 저희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3월달에 고등수학 들어가거든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사실. 근데 그래도 겨울방학 동안에 한 바퀴 좀 다지고 가자. 그래갖고 3월달부터 들어가는 건데, 우리 아이들 6학년 아이들이, 어느 정도가, 정말 이상한 아이들이 아니면,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어느 정도의 수학을, 뭐 어떤 애는 중일고까지, 어떤 애는 중이고까지, 어떤 애는 중상까지 했을 텐데, 어느 정도 선행을 뭐 한 아이든 아니면 안 한 아이든 간에, 아이들 웬만큼만 따라오면 1년만 하면 중학교까지는 다 해요. 충분히 다 합니다. 근데 단 이렇게 학기별로 나가는 그런 것만 제한을 두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분해하는 거죠. 이렇게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1학기, 3학년 이렇게 학교 6학기가 나눠져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얼마든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겨울방학 동안에만 하더라도 웬만한 중학교 한 1, 2, 3학년 나오는 웬만한 대수 개념은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겨울방학 2달 동안에. 다 가르칠 수 있거든요. 물론 그거 가르친다고 해서 애들이 다 아느냐? 그렇진 않죠. 계속 또 연습을 시켜야죠. 예, 저희 그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현재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이제 수학도 이렇게 나갈 거라서 수학도 1년 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험이 없다고. 그러니까 부모님들 많이 저희 학원 보내시면 어디 나가는지 묻지 마시고. 네, 저희들이 그냥 알아서 나가고 중간중간 리포트를 해주죠. 어디까지 했다 어디까지 했다. 근데 이게 참 불편하시죠. 원래 학원 굉장히 친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까지 나갔습니다. 주간평가 봤는데 몇 점 받습니다. 단어 시험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가정에서도 지도 좀 해주시고 채점해서 보내주시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좀 부모님들의 손에서 약간은 좀 떨어져서 저희들이 가르치고 싶은 방식으로 좀 가르쳐서 정말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하겠죠. 정말 문제가 있으면. 그죠? 근데 정말 문제는 사실 뭐 다른 애들 책 찍고 이런 게 정말 문제지 그런 거 아니면 뭐 큰 문제 없이 다들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인데 과학은 거기에도 있지만 저희 학원에 이제 중학교 아이들이 하는 과학이 이제 프리우스예요. 프리우스라는 이제 강좌 이름은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뭘 만들었냐면 EUS라는 반이 있어요. 저희 학원에. 근데 이제 EUS 반에서 이 반 수업을 하시는 분이 이제 전영수 선생님이에요. 전영수 선생님인데 이분이 원래는 지구학 선생님이죠. 지구학 선생님인데 본인 학원도 있으신데 본인 학원에서는 물리 수업도 하시고 지구학 선생님도 하세요. 근데 저희 학원은 이제 물리 선생님이 또 2분이나 계시고 그 다음에 정 선생님이 이제 자기 분야에 특화시키는 게 낫겠다 싶어갖고 제가 이제 지구과학 수업만 부탁을 드린 분인데 그 수업을 뭐 우리나라에서 지구과학 수업은 가장 잘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분 수업을 좀 뭐라 그럴까 좀 정의가 어려운 거예요. 왜 정의가 어려우냐면 이게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이 소위 이제 종합과학이거든요. 종합과학이라는 건 물리적인 개념과 화학적인 개념과 이제 생물학적인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구의 탄생부터 해갖고 지금까지의 이제 그 과정 동안에 변해온 거를. 그래서 지구과학을 이제 영역을
네 개로 나누는데 천체, 대기, 해양, 지질 이렇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하시냐면 지구과학 고등학교 1이 있고 그다음에 지구과학 2가 있고 대학에서 배우는 이제 일반 지구과학이나 일반 물리학 이런 전공 과목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지구과학 천체 파트를 할 때 G1하고 G2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G1에 있는 천체 플러스 G2에 있는 천체 아니면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천체까지도 그냥 다 합쳐서 한꺼번에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과학 1을 배우러 갔다 지구과학 2를 배우러 갔다 이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렇게 하기가.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저희 학원에서 단일 강좌로는 수강생이 제일 많아요. 예. 그리고 이 수업만을 들어도 멀리서도 많이 해요. 워낙 유명해요. 그리고 이 대기나 해양이나 지질을 가르치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지원 따로 지수 따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그 대학별 고사를 준비시키면 나머지 것도 다 된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다만 아이들이 일단 긍정적이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말을. 그래서 지금 이 선생님이 하는 수업의 반이 EUS예요. EUS가 이때 E는 그 얼스라는 지구과학 할 때 이제 얼스 사이언스가 지구과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U는 이제 유너티라고 그래서 제가 이분이 수업하실 때 보면 천체 가르칠 때 보면 지구과학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물리도 가르치고요. 수학도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대기 가르칠 때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기도 이제 화학도 가르쳤다. 왜냐하면 대기를 가르친다는 건 이제 물질의 상태잖아요. 대기 중에 뭐 물이 됐다, 얼음이 됐다, 눈이 됐다, 비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화학도 들어갔다가. 그래서 이분 수업을 들어보면 이런 지구과학 내용에다가 물화생지를 관통하는 이런 통합적인 그런 내용도 막 들어가 있어서 제가 이분 수업을 갖다가 이름을 지면서 Earth and Unity Science라고 하자 그래서 EUS라고 지어드린 거예요. 제 이름을. 제가 장명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지어드린 거예요. 지어서 드렸고 그래서 이제 EUS 반을 이제 저희 학원에서 하고 있죠. 현재 고등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중학교 아이들 이제 저희가 중학생이니까 저희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한테 가르치자. 그래서 그 반을 만들면서 이제 미리 배우는 EUS 그래서 프리 EUS에서 프리우스라는 이름이 이쁘죠. 프리우스 무슨 차 이름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제가 장명해드린 반입니다. 그래서 이 반에서 뭘 가르치냐면 이런 걸 가르쳐요. 이런 거를 물리도 가르치고 그래서 최근까지는 이제 물리를 배웠고 지금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애들까지 지금 빠졌죠. 중학교 그 반에 초 4개 학년이 있었거든요. 초6, 중1, 중2, 중3이 있다가 지금 초6, 중1만 남고 중2, 중3은 빠졌어요. 윗반으로 올라갔어요. EUS 반으로. 그래서 그 중에 잘하는 애는 EUS2로 갔어요. EUS 1이 있고 2가 있거든요. 그래서 EUS 1이 고1 반, EUS 2가 고2, 고3 반인데 이 프리우스에 있다가 바로 이제 EUS 2로 간 아이들이 2명.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이제 EUS 1으로 가는데 그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그 반에 있던 애들이 요번에 이제 그 중2에서는 저희 학원에서 처음, 중3은 그전에 나왔었는데 중2 아이들, 걔네들이 1년 정도 들었어요, 그 수업을. 이 프리우스에서 1년 정도 듣고 요번에 청문 올림피아드에서 끝까지 겨울학교까지 갔죠. 그러니까 1차는 서류고, 2차는 과제고, 3차는 면접인데 그 시험 다 통과해갖고 이제 중등 올림피아드에서 이제 끝까지 간 거예요. 옛날로 치면 이제 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겨울학교 이제 가죠. 요번 겨울방학 때. 2명이나 나왔죠. 중2 아이들.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좀 기분이 좋고 어쨌든 전 선생님 입장에서도 성과를 냈으니까 좋은데 이 반에 이제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제가 나중에 어머님들이 한번 하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한번 해달라 그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그냥 수업을 하면 돼요. 수업을. 여기서 내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수업을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치냐면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설명하다가 이 개념이 잘 안 되어 있네 그러면 그 개념의 중학교 단계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시 쭉 설명을 해서 다시 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죠. 이렇게 뭔가 계속 진도를 나가는데 그냥 단선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역을 가르치고 이 영역을 처음부터 다시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 영역을 또 다시 확장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이제 그 학년에 상관없이 이제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에도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지금 3주만 휴강하자 해서 쉬고 있고 우리 아이들 개강할 때 여기에서 이제 충원되는 애들하고 원래 있던 애들하고 원래 듣고 있던 6학년 애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들으러 온 아이들이 있어요. 6학년 아이들이. 걔네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다시 개강하자. 그래갖고 이제 잠깐 위에 애들 올려보내고 잠깐 쉬고 선생님도 휴가도 좀 갔다 오고 그러라고 지금 잠깐 휴강 중인데 그래서 과학 수업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과를 갈지 문과를 갈지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 저도 약간 망설여지는데, 이제 일단 우리 아이는 이과를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럼 이제 무조건 듣게 하세요. 저도 안 물어봅니다. 뭐 가르치는지. 저희 애도 이 수업을 들었지만, 선생님이 뭘 하는지 저는 궁금해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그 선생님이 뭘 가르친다고 저한테 설명해도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이런 형태의 수업을 그동안 해왔고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진명학원에서만 수업한 게 2009년 12월에 첫 수업했어요. 그럼 올해 몇 년이죠? 2018년이니까 10년 되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저희 학원에서 이제 이 EUS, 그전엔 지올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저희 학원은 10년 동안 EUS라는 반을 수업을 해 오셨고, 그 아이들이, 오늘도 제가 그 어떤 학부모님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바로 직전에, 그 아이가 이제, 원장님 저 누구 엄마예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서울대 그 지구학교육과를, 지구환경과학과를 다니는 애거든요. 근데 걔가 그 남돌중학교 나온 아이인데, 그 중학교 졸업하고 저희 학원 딱 예비 볼 때 왔다가, 이 선생님 수업 듣고 전공을 그걸로 정했어요, 아예. 네,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학원에 이제 대입 실적으로 보면, 이상하게도 지구환경과학이나, 아니면 천체물리학이나, 아니면 뭐 지구과학 교육과나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선생님 때문이에요. 선생님 수업을 듣고 애들이 푹 빠져든 거죠. 이 선생님 잘 배우고, 3년 동안 배워서 대학 간 아이들. 네, 그래서 이 선생님 수업은 뭐 비단 이렇게 꼭 지구과학이나 이런 걸 전공한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 충분히 그 나중에 고등과학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대학교를 고사해 물리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런 걸 배우기 위한 전 단계로서 굉장히 좋은 수업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성과도 바로 나와요. 1년 만에 이제 올림피아드 갔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올림피아드 1년 만에 가. 근데 이 반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핵심을.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그 사전 지식이 없는 아이들한테도, 그러니까 과학에 관한 좀 선행학습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아이들한테도 이해시키는 능력이 탁월한 거죠. 네, 그러니까 대강사죠. 저희 때는 이제 대강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정말 대강사죠. 제가 10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꼭 우리 아이 가르쳐 달라고. 네, 그래서 이 선생님 수업이 이제 그 프리우스라는 수업이고, 지금까지 이제 그 설명해 드린 과목이 3개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독서 얘기를 제가 이제 방향성만 얘기를 하고 수업 얘기를 안 했는데, 독서는 이제 이클래스라는, 이것도 이제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이건 제가 1년 전에 고심 끝에 장명한 이름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그 단어의 약자냐 하면, 제 생각이에요, 물론. 이센셜 코스죠, 이센셜 코스. 필수 과정이다. 자, 리버럴 아트죠. S는 스튜던트라는, 학생들을 위한 강좌다, 이런 얘기인데. 리버럴 아트라는 거는 부모님들이 이제 그 대학교 딱 가면 전공 배우기 전에 교양 배우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본인이 정치학과가 아니더라도 정치학개론, 심리학개론, 뭐 현대 뭐 정치의 이해, 그 다음에 고전 음악의 이해, 뭐 무슨 문학개론 이런 수업 막 듣잖아요. 이런 게 이제 교양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 독서의 범위가 어디냐? 이 교양이에요, 말 그대로. 독서는 이제 교양을 쌓기 위한 거고, 그 교양이라는 거는 그 내용적인 측면일 수도 있고, 그 안에 이제 구조적으로는 아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텍스트 독해력 이런 걸 키워주는 건데, 분야는 이제 엄청나게 많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종교, 예술, 모든 분야에 이런 것들에 관해서 독서를 시키는 그런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클래스라는 이름을 지었고, 이 클래스만은 위학년에도 있습니다. 고1도 있고 고2도 있고 이 클래스는 있어요. 이런 수업이 필요한 아이들한테 계속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 수업을 갖다가 만들면서 사실 커리를 짠다라는 것도, 물론 위학년 애들은 커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 클래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한테 이 클래스 수업을 짜면서 커리를 생각한 건 아까 말씀드린 독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기.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책이, 아이들이 읽는 책이 다 달랐으면 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들이 다 똑같은 책을 과제처럼 읽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통일하는 거는 제가 해보니까, 저희 애들한테도 시키고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독서평설이 제일 좋아요. 혹시 독서평설 지금 구독하시는 집들 있으실 거예요, 아마.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는데, 독서평설 한 달에 한 만 몇천 원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제 초등 독서평설, 중등 독서평설이 한 달에 한 번씩 오거든요. 잡지예요, 잡지. 근데 그냥 말 그대로 잡지죠. 어머님들이 잡지 보지 잡지인데, 이 독서평설을 보면서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아빠 이렇게 문자가 오면 이 책 사주세요. 너 이 책 어떻게 알았니? 독서평설에 뭐가 있는데 뒷부분이 너무 궁금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 독서평설에 있는데 아빠 이 작가가 쓴 글을 더 구해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독서의 어떤 뭐 시발점? 이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은 저희는 이제 그 최순실을 JTBC 손석희 때문에 알았지만 그죠? 애들은 최순실을 독서평설 때문에 알아요. 그러니까 시사를 읽기에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돈 안 들이고 아이들이 그냥 기다려요. 그 독서평설 오는 날을. 딱 뜯어보고 아이들이 그거는 제일 먼저 읽고 여기에 보면 이 생각할 거리와 아이들끼리 이야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용해서 이제 수업에다 이제 응용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중등 독서평설이겠죠. 애들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 그래서 저희가 안 본 애들에도 이걸 보게 하세요. 좋아요 정말. 큰 돈 안 들이고. 이게 아마 12월달에 지나가면 가격이 오를 거예요. 제가 뭐 영업사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매달 이렇게 조금씩 올리더라고요. 몇백 원씩 뭐 1,2,000원씩. 12월달까지는 뭐 기존 가격으로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클래스라는 수업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어 수업하고 그 다음에 수학 수업하고 막 이런 이제 그 다음에 과학 수업하고 이런 이제 4개의 구성 요소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예비고일 과정의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는 건데 저는 당연히 이제 이 4개를 다 시키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보통 월화수목금 5일안에 시간표가 짜져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월화수목금 5일안에 시간표가 짜지고 이게 너무 좀 우리 아이가 하기 빡빡하다 부담스럽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일부 과목을 시키시는 것도 가능한데 사실 저희는 이렇게 단과로 이렇게 뭐 영어만 다니고 수학만 다니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주 고등부 애들도 그렇게 다니면 제가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일단 아이들의 시간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컨트롤 못 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컨트롤 한다라는 게 저희들이 공부시킬 때 좀 부를 수 있어야 되고 마음대로.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중등교육의 방향성대로 아이들을 끌고 가고 싶은데 그걸 갖다가 물론 어머님들이랑 이제 개별적으로도 상담을 하겠지만 이렇게 그걸 엄마들이 자꾸 이렇게 딴 거 시키는 게 싫어요, 솔직히. 그래서 안 건드는 내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이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들이 좀 끌고 가는 맡겼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단과는 가능하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과학은 뭐 어쩔 수 없이 이건 아직 뭐 결정이 안 된 애들이나 금요일 날까지도 학원을 이게 금요일 날 밤에 하거든요. 이런 게 좀 부담스러우면 과학은 빼더라도 나머지는 이제 수업을 다 묶을 생각이에요. 묶어갖고 그걸 갖다 다 이렇게 선택하시는 그런 부모님들한테만 프로그램을 개방할 생각이고요. 저는 오늘 깜짝 놀라게 너무 많이 오셨어요, 엄마들. 저는 이 반의 개강 목표가 5명 내지 7명이었습니다. 5에서 7명. 그리고 이 5에서 7명은 사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미리 제가 이거를 오늘 그거 보니까 안 오셨는데 길에서 매달 전화하는 어머님이 계시거든요. 저희 학원에 큰애가 다녀요. 매달 언니 만든다면 언제 만들어요? 만든다면 언제 만들어요? 그런 엄마가 하나가 있고 또 한 집에는 그 집은 이제 얘가 셋째인데 위에 두 아이가 저희 학원을 둘 다 대학을 간 집인데 거기도 빨리 이렇게 좀 어떻게 해봐라 그래갖고 그런 집들만 해도 한 5명 내지 7명 정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냥 이 어머님도 오시면 그냥 간담회 정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오히려 그 엄마들은 안 오고 다른 어머니 누가 잔뜩 오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갖고 좀 이렇게 애들 진행하고 싶다 이런 거고 개강은 12월 17일이든가 우리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 안내 받으셨나요? 네, 12월 17일인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이 오늘이 2일이죠. 그러면 7일 8일이네요. 7일 8일 날이 아이들 입학고사고 그렇죠? 7일 8일 양일간에 와서 아이들이 테스트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열흘 정도 시간에 이제 상담하고 아이들 만나고 해갖고 반을 짜고 그 다음에 이제 17일 날 개강하는 걸로 그렇게 갈 거고 지금 중일반도요. 이제 지금 우리 예비 중일반 아이들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게 중일반인데 걔네들도 못 들어와요 애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게 일단 진도가 안 맞아요. 너무 우리 애들이 많이 나가 있어갖고 진도가 안 맞아서 최근에 이제 어저께도 이제 한 명이 왔다 갔는데 걔가 저기 난곡의 난강중학교 아이들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 어머님은. 그래서 부모님이 같이 오셨는데 여기를 꼭 보내야겠다. 그래갖고 진도가 너무 안 맞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걔는 당분간 따로 가르쳐요. 한 달 동안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얘 어떻게 전단을 어떻게 시험을 다 봤어요. 그래갖고 빠진, 저희 애들도 중 1, 2, 3을 다 가르쳤다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약한 데도 있고 빠진 데도 살짝 빠진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경우의 수 같은 거는 정말 조금 나오고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애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애들하고 이제 수업을 같이 듣기 위해서 이 아이가 한 달 동안 따로 1대1로 가르치는 채우자. 완벽하게 못 채워주죠. 다만 이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정도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받는 거예요, 아이를. 네, 그렇게 해서 받는 거라서, 가능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아이를 보내실 거면 처음에 보내세요. 그래야 진도 중간에 이제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이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뭐 다른 데서 어디까지 해왔다라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는, 진도 나가는 방식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방학 때는, 지금 생각은 1시 40분부터, 방학 때죠. 월금이죠. 1시 40분부터 이제 한 17시 50분이니까, 대략 13시니까, 4시간 정도 되는 거죠. 이때는 애들을 다 학원에 데리고 있으려고 해요. 이것저것 하려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플러스 금요일 날은 연장이죠. 금요일 날은 방학때는 조금 늦게 끝나거든요. 저녁까지. 이렇게 데려 있으려고 하는데, 저희 학원에 보내시겠다는 할어머님이 전화로, 어머님, 방학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고 한 1시간부터 한 6시까지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오전에는 안 해요? 그러고. 아니, 뭘 그렇게 학원에 어린이를 이렇게 오래 보내려고 그랬더니, 엄마가 어디 놀러 나가고 싶은가. 그래서 빨이니까 애가 있으면 뭘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뭐, 한 10시부터 보내세요.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저희 학원은 아침에 8시 50분부터 돌아가거든요, 학원이. 그래서 이제 종일반이라 그래서, 이건 이제 선택적으로 오전부터 보내겠다 그러면 보내세요. 그러면 저희가 또 어차피 애들 점심도 먹여요. 다른 애들을 먹이기 때문에 점심도 먹이고 더 데리고 뭐 책 읽고 뭐 수학 질문하고 뭐 이러면 되죠. 풀다가 자습도 얼마나 시킬 수 있는 거니까 방학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 12월 17일부터 이제 그 12월 31일까지 시간표가 문제잖아요. 그죠? 이때는 낮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때는 약간 좀 임시 시간표처럼 갈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생길 거냐 하면, 아이들이 이번 주에 그 애들한테 이제 입학고사를 봤는데, 테스트를 봤는데, 차이가 분명히 날 거잖아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맞출 수 있는, 그러면 이때는 이제 반을 좀 복수의 반으로 유지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애가 이제 좀 너무 안 돼 있다. 그런 애는 좀 따로 가르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약간 불규칙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이제 맞추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그래서 제가 아예 겨울방학 때부터 개강을 하려다가, 아니야, 분명히 뭐가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길 거야. 그래서 좀 유예기간을 두자. 그래서 한 2주 동안의 시간을 비우고, 수업은 다 개강을 하는 거죠, 이때. 다 개강을 하는데, 어쨌든 아이에 따라서는 약간 벌칙적인 시합표가 운영될 수도 있다. 이런 스케줄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셨죠? 저의 그 마음을 이해하셨죠, 이제?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마다 상담할 때도 그런 말 자주 하는데, 저는 어디 도망 안 가요. 저 이 동네 사람이고 어디 도망 안 가니까. 제 예전에 했던 설명회를 쭉 보시면, 제가 이 아이들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향성이 거의 일관될 거예요, 아마.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아이들, 특히 저학년일수록,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애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제 애를,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잘 안 키우고 싶겠어요. 당연히 잘 키우고 싶죠. 근데 당장 저희 애를 이렇게 키우는 방식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식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물론 저희 애는 훨씬 더 어려워요, 남의 애보다. 남의 애는 내 말을 듣는데 제 애는 제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죠. 남의 애한테 선생님이니까 제가 말하면 네 그러는데, 우리 애한테 제가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덤비고 안 듣고 충분히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더 어렵긴 한데, 이런 방향성 자체는 저희 애한테도 유지하는 거고, 제가 서울대를 지금 50명 넘게 보내봤어요. 진명에서만 50명 보냈으니까. 근데 이제 서울대만 꼭 보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서울대를 간 아이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가죠. 뭐 전형도 다르고 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런 아이들이 이제 공부해온 이 경로나 성장한 경로라는 거는 거의 일치해요. 그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특징이 뭘 것 같으세요? 독서 막 이런 말 하시려고 그러죠. 걔네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애들이 긍정적이에요. 정말 그래서 쉬워요, 정말. 쉽다라는 건 많은 걸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걸.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저희 학원에서 뭐 고1, 고2에서 지금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걔네들은 뭐가 좋으냐면 제가 이 학원 원장이잖아요. 근데 저희 학원 6층, 7층, 8층, 3층이잖아요. 뭐 애들이 7층에 있다, 8층에 있다 그러는데 그 저희 학원에서 이제 상위권 서울대 옛날에 간 애들도 마찬가지, 지금 상위권 애들도 마찬가지. 걔네들은 원장실을 수시로 들어와요. 웃으면서 똑똑하고 저한테 말을 해요. 이게 소통의 관계가 이 성립이 채널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뭘 하자 그러면 일단 싫어요 안 해요가 없어요. 아이들이 긍정적이 한번 해보죠. 안 될 수도 있어. 한번 해봐. 그럼 한번 해보죠 뭐. 이런 식의 긍정. 예, 굉장히 긍정적이고 두 번째 그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머님들이 학원에 전화를 안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게 왜 전화를 안 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엄마는 궁금하겠죠 당연히. 뭐 아이가 뭐 할까 뭐 학원에서 뭐 잘하고 있는지 궁금할 텐데 이 전화를 안 하는 이유는 일단 어머니들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이제 고등학교 정도 저희 학원 다 고등부애들이니까 고등학교 정도 보냈으면은 엄마가 전화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벌써. 초등학교 때는 맨날 학원에서 전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전화를 거의 안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등학교 정도로 가게 되면 그 사실 엄마하고 얘기하는 시간보다 학생들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야 되고요. 훨씬 더 중요해요 그 시간이. 예, 그래서 엄마들이 뭐 전화한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아이랑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어머니들이 아시는 거예요. 애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죠. 툭 하면 얘기를 하죠. 늘 얘기하고 있죠. 어디선가. 그리고 그 이런 것도 이제 아는 거죠. 어머니들이 전화를 안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원에 보내놓으면 일단 궁금한 게 그 우리 애가 잘하고 있나 늘고 있나 이런 게 궁금한데 고등학교는 일단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표가 나오고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1년에 두세 번씩. 그런 걸 보면 이제 아는 거죠. 애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걸 아는 거고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 뭐 주간 테스트도 보고 단어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매주 보는 주간 테스트나 단어 시험 이런 거를 한두 번 떨어지고 붙고가 통과하고 통과하지 않고가 이 아이의 전체적인 성적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 이런 것도 다 아는 거죠. 별로 전화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전화하면은 그냥 우리 애 저기 오늘 비 오니까 엄마가 데리러 간다고 전해주세요. 끝.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우리 뭐 지금 집에 열쇠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우리 애 열쇠 좀 전해주게 학원 밑으로 내려오게 해주세요. 끝. 이런 전화. 말하면 전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님들한테 전화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냥 낮에 뭐 주말 이런 토요일 일요일 저녁도 좋고요.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지금 이제 아이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갖다가 설명해 드리는 뭐 간담회 같은 자리 그런 자리만 한 번씩 하고 전화를 이렇게 뭐 이렇게 서로 저희는 그런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예, 그리고 매번 이렇게 알려드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화 안 하는 걸로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이의 어떤 특별한 우리 애가 뭐 예를 들면 요새 학원에 뭐 환기가 너무 안 돼 답답하다더라 우리 애가 비염이 있다 이런 거 알려주셔야죠. 그죠? 뭐 아니면은 오늘 뭐 좀 아픈 상태로 갔다 이런 걸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 외적인 전화는 가능하면 적게 하고 아이들과 저희 선생님들 사이에 어떤 채널을 좀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학원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하나 첨언하자면 중2 때까지 보세요. 얘네들 공부 잘하나 못하나. 분명히 잘할 겁니다. 학교 공부도 분명히 잘할 겁니다. 네, 그리고 특목이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특목은 그 원오브 댐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꼭 반드시 특목고를 가야 되는 학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거다. 그러나 특목고를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애로 이 과정 안에서 다 키워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목을 가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영어하고 수학이랑 과학이잖아요. 결국. 그거 아닌가요? 내신과 영어, 수학과 과학 이 안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이 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고 저희 수학과학 선생님들은 그 과거 영재고 수업도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지금도 과거 영재고 수업도 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서 아이들 그런 정도의 그 과정을 가르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결정하시더라도 특목을 보내기 위해서 저희 학원 안 보낼 이유는 없고 다만 특목을 뭐 지상과제처럼 생각하는 그런 중등학원하고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중등학원은 특목학원이 끝이잖아요. 예. 저는 일단 1단계 마지막이 대입이에요. 그래서 대입에 유리하면 보내는 거고 불리하면 안 보내는 게 맞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네. 마치고 이제 질문도 받고 좀 쉬어가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